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1번 약정, 무효, 2번 등기도 무효, 3번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약정은요 계속 무효예요. 그러니까 3번 잘 보셔야 돼요. 매도인이 선일 때 등기만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4번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악이어도 알고 있었어도 다만 적극 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어서 그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단순히 악이다 알고 있었다 보호가 된다. 요 네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게요. 3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한 건데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이제 매도인을 찾으세요. 지금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소유. 을이 매도인. 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선의 악의 언급이 문제나 지문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이 100% 악이니까 안 써준 거야. 선인지 악인지.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선의 악의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매도인을 찾은 다음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나를 보자. 지금은 매도인, 을에 대한 선의 악의 언급이 없으니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 그리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쉬운 거, 약정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 약정은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100% 하기. 이거 선일 수가 없다고. 부탁을 했잖아요.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문제나 지문에 언급이 없었잖아요. 100% 악이니까. 그러면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 매도인이 100% 악이다. 그래서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 무효다 이런 말 없었어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냐면 병은 아니죠. 무효인 등기니까 무효 돌아가. 그래서 매도인, 을이 소유권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무효 돌아가니까.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자예요. 채권이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채권이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또 매도인 명의 등기가 없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건 안 되는 거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거는 X. 그건 안 되는 거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적극 가담 그런 말만 안 보이면 단순히 악이어도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을 건데 팔았네? 횡령죄가 안 된다. 원래는 이게 횡령죄였는데 이제 횡령죄가 안 된다.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2자 간이건 3자 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근데 주의사항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돼요. 신탁자는 5년이요. 수탁자는 3년이요. 그거는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하는 거. 다만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리고 팔았으면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요. 그죠?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팔고 처분대금 받은 거,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해서 등기 받아오고, 팔았으면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제3자가 손해불문하고 보호가 돼서, 그래서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나 안 팔았나 잘 보셔야 돼.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을 때는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등기 받아오는 거고. 문제 풀게요. 그림만 그리면 문제는 쉬워요. 기억, 명의신탁 약정 그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니은 디귿 같이 보셔야 돼요.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은 경우, 병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 명의의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은,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디귿처럼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등기 돌려놓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등기를 받아오는 거죠.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병이 팔아서 등기를 못 받아오면 그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지금은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 받아오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리을,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인가요? 아니죠. 이제 횡령죄는 안 나온다. 횡령죄는 안 된다. 2자 간이건 3자 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디귿만 맞아서 답은 1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3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한 거고요. 명의신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아니면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을 찾으시라고요. 병소유, 병이 매도인. 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는 없는데 지문에는 있네요. 병이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병이 알지 못했다. 병이 선의인지 악인지 언급이 있으면 이거는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 100% 악이니까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지금처럼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림 그려볼게요. 계약명의신탁 그림 그리실 때 매도인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고,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한 거고, 신탁자가 돈 대고 네가 네 명의로 사 해서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계약 체결한 거. 신탁자는 돈 댄 거. 그러면 쉬운 거. 약정은 무효. 친구 간에서 약정은 그냥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선의, 통상적으로 선의. 이거는 출제위원이 써준다고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악일 수도 있거든요. 매수인이 아주 입이 싼 애야. 다 말했대. 그럼 알 수도 있지. 통상적으로는 선의. 그럼 등기는 유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럼 누가 소유권자냐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등기를 받아온 매수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니까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는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매도인이 선이건 악이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돈 댄 거,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는 못 받아오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돼서. 수탁자가 팔았어요. 제3자는 선할부문하고 보호가 되고, 악이어도 보호가 되죠. 그리고 횡령죄는 안 되고. 어제 했던 거 2자 간이건 3자 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다만 명의신탁은 했으니까 신탁자는 5년이역,
수탁자는 3년 1억. 명의 신탁 자체로 처벌은 된다. 다만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신탁자가 수탁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어요. 점유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점유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니까.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경우는 수탁자랑 요 약정 말고 다른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다시 받아온 거, 그것만 유효, 그것만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을 그렸으면 문제는 쉬워요. 1번 A와 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병이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맞죠? 약정은 무효. 2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어요. 매도인이 선의.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 유효니까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 맞고요. 3번 A와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다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 A는 신탁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니까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점유취득 시효도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매도인이 선이면 매수인, 갑이 소유권자.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니까 돌아가서 매도인, 병이 소유권자. 신탁자 A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맞고요. 5번 A가 X토지를 20년간 점유했어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 된다. A는 신탁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안 된다. 5번도 맞고 틀린 거 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5회 때 문제예요.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맞죠? 답은 1번.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되고 지금은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이 불법이니까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거.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신탁자가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1번 맞고요. 답은 1번.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는 건 맞지만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 그게 틀린 거다. 100분의 30,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2번 틀렸고. 3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과징금은 실명 등기랑 상관없이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 실명 등기를 했을 때 부과하지 않는 거죠.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니까. 과징금은 실명 등기랑 상관없이 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거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틀렸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 등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 매년 20%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이렇게 2번 부과하는 거예요.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4번 틀렸고요.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 탈법적인 목적이 없으면 유효,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1번. 신탁자는 걸리면 작살난다. 1번 신탁자는 5년 이역, 명의신탁 자체로 처벌하는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번 신탁자는 과징금도 부과받는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30% 확정 금액이 아니었어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범위 안에서 과징금 세 글자니까 30% 그렇게 하고 3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신탁자죠. 신탁자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데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면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2차 이행강제금 20%, 1차니까 10%, 2차니까 20%, 이행강제금 이렇게 2번. 그런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실명 등기를 못 해요. 실명 등기를 못 하는데 이행강제금 말이 안 되지. 이행강제금은 실명 등기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거다. 근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실명 등기를 못 하는 사람 이행강제금 안 나온다.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5년이요 그리고 과징금까지만. 2자간, 3자간 등기명의 신탁에서는 5년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18회 때 문제예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공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임차인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한 명 더 있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요 2명 빼고는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요 2명만 빼고 1번 맞고요.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주임법도 적용 안 되고 상임법도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는 거 공통. 적용되는 거 공통은 미등기 전세, 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는 주임법 적용되고 상임법도 적용되고. 2번 맞고.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매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확정일자가 없었으니까 우선 매주권이 없었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죠. 틀렸죠. 답은 3번. 있었으면 유지가 되고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고. 이따 정리해 볼게요.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가 안 되죠. 빼박 2년. 그래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잘 보셔야 되고 4번은 맞고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니까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그런데 다세대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동호수까지 안 돼 있잖아. 대항력 있다고요. 대항력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임차인 잘못이 없잖아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어서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했고 다세대로 바꾼 거는 임차인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거다. 그런데 판례가 유사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에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에 일부를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주택 표시가 달라졌어요. 대항력 이때는 없어. 임차인 잘못이 있어요. 확인하지 않은 과실 잘못이 있어요. 건축 중인 건물이었잖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건축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해봤어야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다. 잘못이. 5번 지문은 다가구형 단독주택 그냥 정상적인 건물이었어. 건축 중인 건물. 차이가 있잖아요. 건축 중인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 거고,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뀐 건 그거는 임차인 잘못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건물이어서 대항력 있는 거다. 5번도 맞고 정답은 3번. 임차권 등기 명령과 대항력, 우선매주권,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된 내용이죠. 대항력도 없었고 우선매주권도 없었어요. 확정이자를 안 받아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이 발생한다. 둘 다. 없었으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 근데 둘 다 있었으면요. 대항력도 있었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매주권도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게 상실되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게 있던 게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대항력은 있었어.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선매주권은 없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있었으니까 유지가 돼야죠. 우선매주권은 없었으니까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있던 거는 그냥 유지가 되고, 그게 대항력이건 우선매주권이건 있던 거는 유지가 되고 없던 거는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고. 오늘 여기까지 송파 19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주임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틀렸죠. 답은 1번.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 대항력 없어서. 이따 정리할게요. 1번 틀렸고 답은 1번이에요. 2번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1년 기간이 유효함 주장할 수 있죠. 을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을이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빼박 2년, 짧은 거 주장이 안 되니까 2번 맞고요. 3번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매주권은 유지가 된다. 그냥 이사를 가면 상실되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유지가 되는 거고. 3번 맞고요. 4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죠?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판례가.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오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 명의도 포함되니까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가야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다. 4번 맞고 5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사를 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한다. 맞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면 임차인으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은 상실된다고. 전세권은 후순위로 있는 거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죠.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해야죠.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따로따로. 만약에 이사를 안 갔으면요. 이런 경우에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선순위에 있던 대항력과 우수매주권이 상실되고 후순위로 전세권만 갖는 거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이 결론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경매, 공매에서 대항력, 주로 이제 경매에서 대항력. 1번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2번 저당권, 3번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1번, 3번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끝났어요. 낙찰자가 3번 임차인한테 나가래. 나가야 돼. 대항력권 갖췄지만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밑에 있잖아.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경매로 소멸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고, 보증금 못 받겠죠.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 매수권은 있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없다고, 그거는. 근데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매수권은 있어서 경매 법원 가서 배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매수권만 놓고 보면 우선 매수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2번 저당보다 먼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번 저당권자가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넘기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얘는 3번 임차인은 거의 못 받아요. 2번이 다 땡겨가. 찌끄레기 조금 받는 거고. 후순위 임차인에게 우선 배주권은 그닥 큰 의미가 없어. 인정이 돼도 법원에서 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가 없어. 그래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후순위 임차인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배주권 있는 거다.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번 임차인은요. 저당권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우선 배주권도 있어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도 돼요. 대항력 있잖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매주권도 있어서 경매 법원 가서 배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경매 법원 가서 자기가 1번이니까 지가 1번이니까 다 받을 확률 제일 높아.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만에 하나 1번 임차인인데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으면요. 거의 다 받고 잔액 한 100만원 남았대. 그 100만원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1번 임차인은, 즉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고 소멸하는 거예요. 잔액이 남았으면요.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이 계속 인정된다고. 낙찰자에게 계속 잔액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인다고.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겠죠. 이 차이가 저당권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3번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어요. 경매, 공매 시에만 이런 순위가 중요한 거다.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제한이 있는 거죠. 주임법은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둘 중에 낮은 거를 보증금에 곱하는 거예요. 상임법은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둘 중에서 낮은 거를 보증금에 곱하는 거고, 주임법은 더하기 2%, 상임법은 곱하기 4.5,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요거 가로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문제 풀어볼게요. 2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1억짜리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는 거예요. 보증금 7천만 원에 3천만 원은 돌려주고 3천만 원을 월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이 있죠.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3천만 원을 월세로 바꿀 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연 10% 주임법에서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기준금리는 출제연이 써줘요. 3%니까 3% 해서 5%. 비교해서 낮은 거를 3천만 원에 곱하는 거죠. 3천만 원이 월세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5%니까 0.05, 150만 원, 1년에 150만 원. 문제는 월차임, 월세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150만 원 나누기 12를 해야지. 그래서 12만 5천 원 월세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1억짜리 전세였는데 보증금 7천에 월세가 12만 5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12만 5천 원. 오늘 여기까지. 쏭빠! 23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빼박 2년. 짧은 거 주장이 안 돼요.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주택의 미등기 전세 주임법을 준용한다. 맞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같은 말이에요. 등기 안 하고 전세 사는 거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주임법 적용되고 상임법도 적용돼요. 주임법, 상임법에 공통. 적용 안 되는 거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거 그거 주임법 적용 안 되고 상임법도 적용 안 되고 미등기 전세는 적용되는 거 2번 맞고 3번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맞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법조문에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2년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가 안 돼요. 임차인만 묵시적 갱신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다. 임차인만.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죠? 어려운 말로 평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치사하게 임대인 그러면 X.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평면적 강행 규정 4번 맞고요. 5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 외에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죠. 답은 그래서 5번.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요건.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까지만,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말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우선 면제권과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갖추고 대항 요건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는 거.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 요건이에요. 확정일자는 대항용 요건 아니고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요건.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적어놔야 돼.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100% 우선 면제권.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 요건 아니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항 요건, 전입신고만 갖추면 돼요.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일 때 5,500만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돼서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아까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최우선 면제권은 선순위보다도 내가 3순위 임차인인데 1순위 저당보다 먼저 받는 거, 그거 최우선 면제권. 근데 이제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확정일자 나오면 아까 뭐라고요? 100% 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요 말이 보이면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 17회 때 문제를 수정한 거고요.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매수권이 있다. 맞죠? 답은 1번. 왜냐하면 최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거니까.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매수권, 확정일자는 그거는 인정이 된다고요. 근데 최우선 매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 매수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지금 이 1번 지문은 최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확정일자 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거잖아. 확정일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이 된다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 매수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1번 지문은 최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확정일자 우선 매수권을 물어본 거다. 그래서 1번 맞고 답은 1번. 이해가 되시나요? 2번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면제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당권이 10년 전에 설정됐대요. 그 당시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2번 틀렸고. 3번 2년 미만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1년으로 하면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빼박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기간을 짧게 했다고 그 임대차 계약이 무효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틀렸죠? 존속의제가 되죠?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 존속의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죠. 4번 틀렸고요. 5번 최근 판례죠. 중소기업인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어요. 대표이사 명의로. 그래도 주민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법에 주인법에 직원 명의로 하라고 돼 있어요.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내이사. 여기 이제 등기된 사내이사, 이사급이란 말이에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책이 높은 이사급. 직원이랑 다르다고. 법조문에 직원 명의로 해야 대항력 있는 거고 주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원 명의로 해야죠. 지금 대표이사 명의니까 대항력 발생하지 않고요. 주인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었고요. 최우선 면제권이 취득요건, 존속요건. 최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에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죠. 대항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존속요건이란 말이에요.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언제까지 유지를 하는 거냐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최우선 면제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갖춰야 되고 그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쏭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묵시역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이고 계약갱신 요건은 다른 거죠. 묵시역갱신은 둘 다 멍 때린 거. 임대인도 가만히 있었고 임차인도 가만히 있었고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한 거. 경우가 다른 거죠. 자, 묵시역갱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고 그럼 3개월 뒤 효력 발생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은 빼박 2년. 계약갱신 요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묵시역갱신과 똑같아요.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경우가 다른데 똑같은 게 인정이 되고 있다. 묵시역갱신과 계약갱신 요건 똑같은 게 인정이 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만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는 거. 문제 풀게요. 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갑을병 나오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체크해야 돼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병은 병소유 그러니까 병은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 병이 임대인. 크게 적어놔야 돼요. 문제 옆에다가 크게 실수 안 하게. 1번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병이 누구죠? 임대인. 임대인은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니까 맞죠? 임대인은 빼박 2년. 병은 임대인. 임차인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는 거고. 2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아요.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3번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2년. 4번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계약이 갱신되면 이제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이 된 거예요.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죠? 묵시적 갱신과 똑같은 게 인정이 된다.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4번 맞고 5번은 최근 판례.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계약이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건 행사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개시된 후, 그러니까 2년이 추가되는 거죠. 그 2년이 새롭게 개시된 후에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새롭게 2년이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해지 통지할 수 없다. 틀렸어요. 최근 판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 언제든지.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갱신 효력이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된다. 새롭게 2년이 개시되기 전에도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 판례.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서 갱신됐어요. 바로 계약 해지 통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최근 판례니까 주의하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쏭박 33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주임법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죠?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임대차건 일부 임대차건 적용되는 거. 근데 주의사항 비주거용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적용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주거용 건물이니까 일부 임대차 적용되는 거고 비주거용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1번은 맞고 2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됐어요.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맞죠? 묵시적 갱신과 내용이 동일한 게 인정이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도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 요건도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어제 설명드린 거. 2번 맞고 3번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매저권이에요? 최우선 매저권이에요? 최우선 매저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매저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매저권 인정이 되죠.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매저권. 최우선 매저권은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나오면 최우선 변제권. 3번도 맞고요. 4번 최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갑이 임차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실행에 의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갑이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죠? 갑이 임차권은 후순위 임차권. 최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후순위.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는 선순위지만 최선순위 저당보다는 후순위잖아요. 그러면 후순위예요.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 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보다도 선순위 된다.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후순위라고요. 그래서 경매로 소멸. 4번 맞고. 이해가 되시나요? 5번.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면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선배제권, 최우선배제권 둘 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 반환채권, 최우선배제권. 여기 우선면제 청구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최우선배제권. 소액임차인이 소액보증금 반환채권이니까 최우선배제권. 근데 뭐 우선배제권도 상관이 없다고. 우선배제권, 최우선배제권 둘 다 배당 요구 채권이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으로. 그래서 5번 틀린 거고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답은 5번. 배당 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주임법, 상위법에서 우선매제권, 최우선매제권,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줘요. 우선매제권, 최우선매제권 둘 다 주임법이건 상위법이건. 그런데 1번, 2번 이 두 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해요. 주임법이건 상위법이건 1번, 2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1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 2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임차인 본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은 배당 요구가 불필요하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임차인,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그리고 임차인 본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요 두 명의 임차인은 배당 요구 불필요. 요 두 명 빼고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다 배당 요구 채권인 거고. 오늘 여기까지 쏭빠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 시 상인법이 적용되는 거. 상인법은 보증금 제한이 있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만 적용이 돼요. 환산보증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이면 10억이죠. 그러면 9억 초과니까 원칙은 상인법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6개만. 대항력,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표준계약서 사용권자, 계약갱신 요구권, 깨갱,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그래서 대권에서 쇠표 얻으면 깨갱해. 대권 나가서 쇠표 얻으면 깨갱해야지. 대권 나가서 왜 나간 거야? 대권 나가서 쇠표 얻으면 깨갱해. 이렇게 6개는 적용되는데 나머지는 다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5가지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싹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되는 거 6개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 풀게요. 3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갑을병 나오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옆에 적어놔야 돼요. 개공갑,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병소유니까 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원. 환산보증금은 10억. 그러니까 상인법 적용 안 되는데 대권 3표 깨갱이, 그건 적용되는 거. 대권 3표 깨갱이, 그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6개월로 했고, 임차인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4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3월 13일 확정일자 받았고요. 틀린 거. 1번. 을은 임차인은 2024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3월 10일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다음날 3월 11일 대항력 취득. 맞죠? 대항력 규정은 적용된다. 대권 3표 깨갱이 대항력 규정.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는 거. 1번 맞고. 2번. 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매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3월 13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의미가 없어. 적용이 안 되니까. 확정일자 우선매입 조건 적용이 안 된다. 최우선매입 조건은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 그러니까 최우선매입 조건은 어차피 인정 안 되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매입 조건도 인정이 안 된다. 우선매입 조건 적용이 안 되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을은 임차인은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로 했으니까 최단 존속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3번. 최단 존속기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6개월로 하면 6개월짜리 단기 임대차가 되는 거지. 임차인이 6개월 주장할 수 있고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상임법 적용될 때만 그런 거죠. 지금은 상임법 적용 안 되는 거니까. 최단 존속기간 적용 안 되는 거니까. 6개월짜리 그냥 임대차가 되는 거다. 3번 틀렸고요. 4번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적용되죠. 대권에서 3표 얻으면 깨갱해, 깨갱.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은 적용이 안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되는데 그래서 깨갱 이렇게 한 거예요. 4번 맞고요. 5번 을이 차임 연체이익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병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3기 차임액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대권 3표 깨갱해. 3기 차임액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적용된다. 그래서 5번 맞고 틀린 거는 3번 최단 조속 기간은 적용이 안 된다. 6개월로 하면 6개월짜리 임대차가 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상임법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은 건물인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맞죠?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주인법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임법은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 날부터 1번 맞고 2번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액 청구할 때 5% 초과 금지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적용 안 되죠.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주인법과 상임법에 공통된 거죠. 2번 틀렸고 답은 2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으로 본다. 존속의제 역시 주인법, 상임법 공통.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번 맞고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일부 시리즈들 주인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전부면 당연히 되고 이제 일부가 되는가 문제. 동의 없이 일부 전대했어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일부 멸실, 일부 파손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근데 일부 철거는 안 돼요. 대부분 철거가 되는 거지.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는 X. 요 내용이 주인법, 상임법 공통이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임법도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돼요. 주인법, 상임법 공통이죠. 그러니까 주인법, 상임법에 공통된 내용들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증감청구권, 증액청구 임대인, 감액청구 임차인, 주인법과 상임법의 공통이에요. 증액청구만 제한이 있어요. 5% 초과 증액 청구 안 되고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안 되고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내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증액 청구인지 감액 청구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낚이면 안 되고. 증액 청구 시 5% 초과 금지가 재계약 시 적용 안 되는 것도 주인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5% 초과 금지는 갱신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회니까 4년째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째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창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이 다른 거지 재계약할 때 5% 초과 금지가 적용 안 되는 건 동일하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상인법 적용받는 을소유 건물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것 찾는 거고요. 첫 번째,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1년이고.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병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틀렸죠? 2기가 아니라 3기, 그리고 한 군데가 더 틀렸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니까.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줘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임대인 잘못이라고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 그게 그 내용 자체가 주임법과 상임법의 공통이에요. 세 번째 맞고요.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병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을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물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일부 철거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일부 시리즈들 동의 없이 일부 전대, 일부 멸실, 일부 파손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부 철거 그러면 안 된다고. 대부분 철거. 그래서 대부분 철거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1개. 답은 2번. 계약갱신 요구권,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주임법,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상임법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임법은 1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2+2. 상임법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리고 주임법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내용이 인정되는 거. 상임법은 그런 거 없죠.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임법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다. 상임법은 그런 거 안 된다.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 주임법은 2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만 있어도, 상임법은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죠. 주임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그리고 주임법은 임대인,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죠. 상임법은 그런 거 안 되죠. 규정이 없으니까. 내가 장사할 거야, 나가. 이거 안 된다고, 상임법은. 주임법만. 그리고 상임법에서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이 행사기간 범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주임법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상임법만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그리고 임차인이 행사기간 범위 안에서니까 임차인이 4년 장사 후 전대차 했으면 6년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위해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 주임법은 없다. 요 정도 차이점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상위법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이죠. 연 12%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4.5 둘 중에 낮은 거를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상임법에서는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더하기 4.5가 아니라 해서 낮은 거. 주임법이 더하기 2% 주임법이. 상위법은 곱하기 4.5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거 치사하다. 낚이면 안 돼요.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맞죠? 상인법에서는 일부 임대차에서 도면 첨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 주임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상인법만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고 답은 2번.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주임법, 상인법 공통이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도 적용이 되죠. 틀렸고 주임법과 상인법 공통이니까. 4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대항력은 존속된다. 틀렸죠. 폐업 신고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 다시 하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기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4번 틀렸고 5번 3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 연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현재 3기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계약 해지하는 게 아니라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니까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일부 임대차에서 도면 첨부하는 거 상인법만 있는 내용이었어요. 주임법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제1급 감염병으로 감액 후 증액 청구하는 거 이것도 상인법만, 주임법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1급 감염병 그러면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나 착한 임대인 감액을 해줬어요. 100만 원인데 야 50만 원만 내.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증액하려고 봤더니 증액 청구 시인 제한이 있죠. 5% 초과 금지. 그래서 50만 원에 5% 1년에 2만 5천 원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감액 전 금액까지는 5% 초과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방에 100만 원으로 가도 상관없다고요. 이제 100만 원부터 5% 초과 금지가 적용되는 거고. 요 내용도 상인법만 있다고요. 주임법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5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상인법 적용받는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임대차 등기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가 없을 때는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등기하면 그날부터 바로 생긴다. 1번 틀렸고. 2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틀렸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선순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임차권, 경매로 소멸, 보증금 변제 여부 관계없이 후순위 임차권은 지금은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요거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되면 소멸되지 않는다.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없다가 아니라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빼박 1년이고 4번 법무부 장관은 국장과 협의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렸죠. 바뀌었어요.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해야 돼.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기억. 권리금은 국장. 이따 정리해 볼게요. 4번 틀렸고 5번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5번.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이 행사기간 이내, 그러니까 4년 장사 후 전대차 했으면 남은 거 6년이죠? 6년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요 내용은 주임법은 없다 그랬어요. 상임법만 있는 거. 그래서 5번 맞고 정답은 5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상임법은 표준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먼저 1번 표준권리금계약서.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한다. 기억. 권리금은 국장. 근데 2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치는 거예요.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있거든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택이건 상가건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치는 거고, 표준권리금계약서,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 외우면 되죠. 1번을 표준권리금계약서,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한다.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관계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죠?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 매각이 경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1번 맞고. 2번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이 매각위에서 소멸된다. 맞죠? 담보가등기는 소멸. 근데 보존가등기는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보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이렇게 나오고, 보존가등기는 보존가등기라고 나와요. 아니면 담보 목적이 있는 가등기, 담보 목적이 없는 가등기 이렇게 출제위원이 써줘요. 지금은 담보가등기 이렇게 써줬잖아. 얘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2번도 맞고. 3번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대응할 수 없는 거는 후순위. 경매에서 대응할 수 있다. 선순위. 대응할 수 없다. 후순위.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 경매로 소멸된다. 맞죠? 대응할 수 없는 건 후순위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이 선순위 있을 때는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 거고, 전세권이 후순위에 있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고요. 3번도 맞고. 4번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압류채권자보다는 선순위예요. 근데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저당권보다는 후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경매로 소멸하는 거예요. 4번 틀렸고, 정답은 4번.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누구 입장? 유치권자 입장.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뿐이고. 근데 이제 매수인, 낙찰자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인수가 돼서 채권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매수인 입장. 지금 5번 지문은 유치권자 입장이니까 맞는 거고, 틀린 거는 4번, 정답은 4번.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일정 등기는 무조건 소멸.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5. 맞는 거였죠 아까?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니까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이렇게 무조건 소멸하는 이 6가지 중에서 최선순위에 있는 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5번 근저당이 경매 신청해도 2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기준 권리는 자기도 소멸하면서 아래로 다 죽여버려. 자폭. 자기도 죽고 밑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경매 신청한 애보다는 선순위이지만 최선순위 저당보다 후순위니까 경매로 소멸하는 거죠.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 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해야 돼요. 1번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 인수가 되죠. 원칙은 인수. 근데 최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하면 소멸돼요. 전세권이 후순위면 그냥 소멸. 전세권이 최선순위일 때 잘 봐야 돼. 원칙은 인수,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 전세권만 그런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은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그걸로 끝. 전세권은 후순위면 소멸되고 선순위에 있을 때 원칙은 인수, 배당 요구하면 소멸. 오늘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18회 때 경매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네요.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틀렸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는 거. 틀린 거고. 2번 매수 신청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경매 끝나고 경매에 항고하는 거, 불복을 하는 거, 그때는 매각대금 10분의 1. 2번도 틀렸고 3번 관청이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관청이 증명 허가를 필요하는 경우가 농취증 같은 거. 그 농취증은 언제 내죠? 매수 신고 시. 이게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건가요? 아니죠. 농취증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는 거잖아요.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매수 신고 시 X. 관청이 증명 허가를 필요하는 경우가 농취증 같은 거다. 그거는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매수 신고 시 이게 틀린 거고요. 3번 틀렸고.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납부를 말해요. 맞는 거죠.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 1개월 안이 기한. 돈 내는 거니까 넉넉하게 1개월 안이 기한. 기1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돈을 꼭 내. 이건 너무 부담스럽지. 사람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1개월 안이 기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 준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는 이유는 대기 타고 있으라고.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그 기한까지 대금 지급하라고. 차순위에게는 대기 타고 있으라고 통지해 주는 거. 4번 맞고.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 취하됐어요. 경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경매를 하지 않으니까 압류효력은 소멸하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효력 발생하고 경매 신청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하고. 경매 신청 취하가 됐잖아요. 압류효력은 소멸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옳은 거는 4번. 정답은 4번. 경매에서 숫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고요.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 건데 낙찰받고 일주 이내. 허가 결정 떨어지면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 기일이 아니라 기한을 알려주죠. 그게 1개월 안이 기한. 대금 지급, 돈 내는 거니까 넉넉하게 일주일이 아니라 1개월 안이 기한. 그래서 기한 내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기한 경과 안 됐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어도 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예요.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법조문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둘 중에 빠른 때에 압류효력이 생긴다.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효력 발생한다. 그 말. 1번 맞고 2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셋 중 하나 맞고요. 호가경매는 구두로 불러가면서 하는 거, 기일입찰, 매각기일에 가서 입찰서면 제출하는 거, 통상적으로 기일입찰, 기간입찰은 기간 정해놓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 한 가지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기일입찰, 매각기일에 입찰서면 제출하는 거. 2번 맞고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맞는 거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거. 그러면 소멸되죠. 근데 배당 요구를 처리하면요. 또 인수가 되니까 부담이 바뀌잖아. 소멸되면 부담이 없어졌다가 인수되면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요거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3번도 맞고요. 4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가격이 10분의 1로 한다. 틀렸죠.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매수신청 보증금은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 10분의 1. 요건 맞는 거죠. 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매수신청 보증금, 항고 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은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경매 끝났고 경매에 항고,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매각대금 10분의 1. 경매가 끝났으니까 낙찰대금, 그게 이제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 10분의 1 보증금으로 내고 4번은 틀렸고 5번은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정답은 4번. 부담이 바뀌는 경우 선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후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밑으로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저당권 밑으로. 왜냐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밑으로는 다 소멸시키니까. 근데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은 인수가 되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인수가 되니까 부담이에요.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럼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 밑으로 다 소멸이고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니까. 낙찰자가 이 경매에 참여한 이유는 부담이 없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다 소멸되니까 경매에 참여했던 거예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철회하면 전세권이 또 인수가 되니까 부담이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철회가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제 부담이 바뀌는 경우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처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다. 오늘 여기까지 쏨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얘는 보존 가등기. 담보 목적이 아니니까. 보존 가등기는 선후를 따지죠.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지금은 최선순위 보존 가등기니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선후를 따진단 말이에요. 선순위 보존 가등기는 인수, 후순위면 소멸. 담보 가등기는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 1번 맞고 2번 매각 부동산이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죠?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 담보 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순위 임차권, 후순위 임차권,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이 있잖아요. 선순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하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후순위 임차권은 그냥 소멸. 선순위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면 소멸. 잔액이 남아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얘는 왜 선순위다? 대항력이 있는
요거 보고 눈치를 채야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권. 3번 맞고. 4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답은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에요. 배당 요구하면 그때 소멸되는 거고. 지금 배당 요구 없이도 틀렸다고요.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고 소멸되고 그거 아니라고. 최선순위 전세권이잖아.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4번 틀렸고 정답은 4번.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인수가 되는 거죠. 경매가 개시된 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후순위여도 인수가 된다.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겼으면.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 지금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이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5번 맞고 틀린 거 답은 4번이었고요. 후순위여도 인수가 되는 유치권,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은 인수가 되죠. 그럼 인수가 되면 1번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죠? 인수가 됐으니까 매수인, 낙찰자가 채권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 매수인 입장. 매수인이 이제 낙찰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채권 변제를 해야 된다고. 근데 2번 인수가 됐으니까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적극적 채권 변제를 청구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적극적 변제 청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누구 입장? 유치권자 입장. 1번과 2번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1번은 매수인 입장. 인수가 됐으니까 채권 변제를 해야 되고 2번은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유치권자 입장.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쏭빠 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이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그 말이죠.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죠. 유치권은 인수가 되니까 매수인 낙찰자가 채권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되니까 매수인 낙찰자가 채권 변제를 해야 된다. 누구 입장? 매수인 입장. 1번 맞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따 해볼게요. 이것도 올해도 나올 거예요.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틀린 거고. 정답은 2번.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이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 기한 경과 안 됐어도 등기가 없어도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3번 맞고요.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맞죠? 재매각은 이 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얘가 돈을 안 내서. 그러니까 얘는 이 재매각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경매 참여 안 되고 보증금도 떼이는 거예요. 보증금도 떼요? 불쌍해 안 불쌍해? 솔직히 안 불쌍해. 쌤통이야. 하지만 조금 그래도 불쌍하다고 해야지. 왜냐면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최저 매각가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0억이면 1억 떼이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이자를 완납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 이 전 매수인에게 다시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돈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이자를 완납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 전 매수인에게 권리를 넘겨준다. 4번 맞고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매각 부동산이 모든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죠? 모든 저당권 경매로 소멸한다. 5번 맞고 아까 틀린 거는 2번. 차순위 매수 신고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계산 문제 2번 나왔었고요.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이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액은 2억 5천이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는 정해지는 거죠.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 2억 5천. 차순위는요? 두 번째니까 무조건 차순위. 그거 아니에요. 차순위는 본인이 신고하는 거야. 저 두 번째라도 일단 대기 타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최고가에서 2억 5천 보증 2천만 원을 빼래요. 공제. 뺀 금액 2억 3천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 다음에 2억 4천이었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요 금액을 넘었으니까. 근데 2억 5천 다음에 2억 2천이 두 번째 금액이에요. 그 사람은 못해요. 두 번째인데도 이걸 못해. 왜냐면 이 금액을 못 넘었잖아. 2억 3천을. 그러니까 너무 낮은 애가 차순위가 될까봐 제한을 하고 있는 거다. 틀리게 나오면 아까처럼 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X.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너무 낮은 애가 차순위가 못 되게 하려고 이런 제한이 있는 거니까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21회 때도 경매 문제가 2문제가 나왔네요.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맞죠? 배당 요구가 끝나면 경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니까 배당 요구 끝나면 경매 들어가고 2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 이내. 맞죠? 매각기일에 낙찰받고요.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불허가 결정하는 건데 낙찰받고 일주 이내 허가불허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후순위. 그러니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후순위예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죠? 후순위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멸.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후순위. 그러니까 소멸. 3번도 맞고 4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틀렸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 10분의 1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답은 4번.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지금은 항고 보증금. 그러면 매각 대금 10분의 1 그렇게 해야죠. 4번 틀렸고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맞죠.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해서 경매를 다시 하는 거. 낙찰은 됐었으니까 저감이 없다고요. 저감이 없다 이 말이 종전 최저 매각 가격을 적용한다. 옛날 가격 그대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낙찰은 됐었으니까.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5번 맞고 틀린 거 4번. 유찰 시에 저감이 있고요. 유찰은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거. 그러면 저감, 값을 떨군다. 20에서 30% 저감시키고 자,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한 거죠. 낙찰됐었으니까 저감은 없어요. 옛날 가격 그대로 종전 최저 매각 가격을 적용한다. 아까 했던 거. 낙찰은 됐었으니까. 자, 세매각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낙찰됐는데 불허가 결정으로 경매 다시 하는 거. 낙찰은 됐었네요. 저감 없다고. 낙찰됐으면 저감은 없다. 근데 이제 유찰돼서 다시 하는 세매각도 있어요. 유찰,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다. 이게 유찰이에요.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서 허가할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찰. 그러니까 이제 저감이 있는 거지. 20에서 30% 저감시켜라.
재매각, 세매각 이 용어를 보지 말고 낙찰됐나 유찰됐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낙찰됐으면 저감은 없고 유찰 시에는 저감이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맞죠?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공인중개사 X, 소공 X, 부칙상 개공 X 할 수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요 두 명이 중개업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 3명도 기억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 2명도 기억하셔야 되고 1번 맞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법원 경매 관련 일이니까 법원 가서 맞죠.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죠. 경매 실무교육 따로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중개업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 경매 실무교육 따로 있다. 3번 맞고요.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틀렸죠. 답은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드니까 등록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보험을 안 들어도 등록이 된다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드는 거.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인 건 맞아요. 요거는 보험을 미리 들어야 돼요. 보험 안 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돼요. 따로따로 봐야 돼요.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요게 틀린 거예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플러스 2년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 별도로 있다고. 거의 유사한데 따로따로 있는 거다. 별개로.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플러스 2년 이런 거 별도로 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이었고요.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업을 비교해 볼게요. 업종이 달라요. 중개업이고 매수신청 대리업이고 이거 경매 관련 일하는 거 업종이 다르다. 따로따로 등록도 따로 하죠. 중개업 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매수신청 대리업 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실무교육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도 따로 있다고요. 완전 별개 따로따로지만 같이 해야 돼요.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두 명이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다가 중개업을 휴업하면요. 얘는 정지. 중개업 폐업하면 취소.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중개업을 안 하게 되면 같이 못 하게 된다. 자, 결격 사유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매수신청 대리업을 못하게 하는 결격 사유 따로 있다고. 아까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은 플러스 2년 별도로 있어요.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 따로 있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 그런데 중개업을 폐업했더니 취소가 됐대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 보통 취소가 되면 잘못을 한 사람인데 중개업을 폐업해서 취소가 된 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 폐업을 이유로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 대리행위가 이제 경매 관련 행위예요. 할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죠? 개피곤 개짜증 했던 거. 대리 출석이 안 되니까 소공 중개보조원 대리 출석 안 된다. 개공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피곤 개짜증. 1번 맞고 2번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뭐가 키워드? 매수 신고. 뭔진 몰라도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매수 신고란 말이 보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다. 2번 맞고.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중개업 실무교육이죠.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면제가 된다. 틀렸죠. 실무 1이어서 1년 이내 면제가 되는 건 맞지만 1년 이내 교차는 안 되죠. 지금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경매 실무교육은 교차. 그렇게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 동일 계열은 면제가 되는데 경매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는데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맞죠?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 아까 2번 지문은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는 거였고요. 지금은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는 거다.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4번 맞고. 5번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맞죠?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 대상물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도 되고 매수신청 대상물도 되고 작년 문제는 미등기 건물, 중개대상물도 되고 매수신청 대상물도 되고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5번 맞고요. 틀린 거는 3번이었고. 경매실무교육 정리해 볼게요. 1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4번을 먼저 볼게요. 동일 계열일 때 1년 이내면 면제. 근데 교차는 면제가 안 된다. 아까 문제 있었죠. 중개업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가 안 된다고. 교차는 면제가 안 되는 거. 동일 계열일 때는 1년 이내 면제가 되는 거고. 2번 법인인 개공은 대표자만 수료하면 돼요.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받는 게 아니라 중개업 실무교육은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받는 거고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에서는 대표자만. 3번 교육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 중개업 실무교육은 28에서 32. 경매 실무교육이 좀 더 길어야죠. 좀 더 어려울 테니까. 경매가.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 32에서 44. 4번 아까 했던 거 동일 계열은 1년 이내 면제가 되고 교차는 면제가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쏨빠 20회 때 문제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죠.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혀가 꼬이니까 안 된다 했던 거이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이고. 매수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남의 것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것도 쓰고 그럼 본인 거를 1,000원 정도 높게 써서 본인이 낙찰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다. 혀가 꼬이니까 안 된다. 이거 빼고는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다. 매수신고 할 수 있다. 2번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이야. 더럽게 길어서 욕 나온다. 2년까지 6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가능하다. 1개월 이상 2년이야. 더럽게 길어서 욕 나온다. 2년. 1년, 3년은 욕이 안 되잖아. 2년. 2번 맞고. 3번. 소공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소공은 안 된다. 그냥 공인중개사 X, 소공 X, 부칙상 개공 X. 할 수 없는 사람 이 3명. 작년에도 소공이 나왔죠. 할 수 없다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부칙상 개공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 3명 기억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2명이 중개업하면서 같이 하는 거였고.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개공이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험 드는 거. 보험을 언제 들라고요? 되고자 할 때 미리. 이거 된 그러면 X. 되고자 하는.
미리 보험 들 것. 그래서 4번 맞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보험 드는 게 등록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미리 들 것. 되고자 하는. 잘 돼 있고.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계공이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한다. 매수 신청 대리업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요. 작성 교부까지. 그런데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영수증 있다. 중개보수는 영수증 없다. 그래서 5번 맞고 틀린 거는 3번이었고요. 매수 신청 대리업과 중개업을 비교해 볼게요. 차이점이 잘 나오거든요. 영수증 유무 차이점이에요. 아까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있었죠. 영수증 서식도 정해진 게 있어요. 서식도 작성 교부도 해야 되고, 근데 중개 보수는 영수증이 없다. 차이점.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따로따로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계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 신청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말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거. 지금 매수 신청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할 수 있는 거.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그럼 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이니까.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계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야 한다. 등록한 계공이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등록하고자 할 때 미리 보험 들어야 돼요. 와, 이거 치사반스 똥반스. 2번 틀렸죠. 답은 2번. 등록을 한 다음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등록하고자 하는 계공이 미리 보험 들 것. 보험 금액은 똑같은데 보험 드는 시기가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업 등록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등록하고자 할 때 미리 보험 들 것. 그래서 보험 드는 시기가 틀렸다. 2번 틀렸고. 3번 계공은 매수 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맞죠? 경매니까 경제적 가치 설명을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맞고. 4번 계공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이 확인 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죠? 매수 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사본 철해서 5년간 보존. 중개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확인 설명서 3년 따로따로 철하지 않아요. 중개업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업에서는 철해서 5년간 보존. 4번 맞고. 5번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 경우 공인중개사인 계공 보험 금액 똑같죠? 얼마? 2억 이상. 중개업 할 때도 2억 이상. 매수 신청 대리업 할 때도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금액은 똑같은데 보험 드는 시기가 차이점이라고요.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들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들고. 일단 5번 맞고요. 아까 틀린 거 2번이었고 답은 2번. 매수 신청 대리업에서는 확인 설명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보수와 보수표, 즉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꽉 놔도 50만 원인데 그래도 맡길 거냐? 미리 설명하라고요. 보수는 다른 내용들은 다 위임계약 체결한 후 나중에 설명하는 거고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매수인이 인수, 부담해야 될 사항 보수 빼고 다른 내용들은 위임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거고요. 특히 경제적 가치도 설명하는 거죠. 경매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해라. 경경. 언제 설명을 하고요? 위임계약 체결한 후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보수는 미리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